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8월 21일 월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수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오후에는 요란한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네, 오늘 날씨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주말 사이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적게는 5mm, 많게는 60mm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서울은 26.3도, 대전은 25.8도, 대구는 25.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32도, 광주는 34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호남부터 비가 시작돼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 지역은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길게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제도권의 공권력을 대신해서 이 범죄자를 쫓고 진실을 밝힌다는 이른바 유튜버 자경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에 정의 실현에 대한 열망까지 투사되면서 수백만 조회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온라인상에서 범죄자를 쫓거나 혹은 폭로하는 활동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런 유튜버 자경단이 인기를 끌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 온라인 자경단이라고 하면 주로 SNS에서 익명을 앞세워서 이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폭로하는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자경단 양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활동 무대가 동영상 기반의 유튜브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공개를 하고 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익명 뒤에 숨어서 글이나 사진으로 하는 폭로보다는 제기하는 의혹의 신뢰도라든가 화제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보통 수사에 2달가량 소요되는 경찰보다 사건을 훨씬 먼저 파고들어서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기도 하고요. 또 피해를 입은 개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먼저 공론화를 시키는 등 이 신속한 일처리와 생생한 화면에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튜브 자경단에 대해서 대중이 열광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 그럽니까? 전문가들은 수사 당국을 불신하는 한편 이 스스로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이 대중의 심리가 이 채널의 인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공적 기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도권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악에 대한 척결과 응징에 대한 대중의 심리가 이들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요. 이들은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건을 위주로 파고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의라는 타이틀로 대중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적 시스템에 대한 그 실망이 이런 유튜버 자경단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니 이 부분도 참 씁쓸하긴 합니다. 물론 이들의 활동으로 인한 순기능도 있겠지만 우려할 시선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 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 증거 같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이 유튜버들이 혹시나 오판할 가능성이라든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어떤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게 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서 논란이 실제로 인적도 있었습니다. 한 유튜버가요,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전과 기록 등을 공개를 했었는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이것이 피해자 본인이 하더라도 사적 제재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행위를 제3자가 감행한 셈입니다. 또 대중의 관심을 끌어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광고와 후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마저 등장해서 또 논란입니다. 마약 사범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 검거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한 유튜버가 함정 수사나 다름없는 방식의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자행하다가 지난 4월에 경찰에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한국 사회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실망감, 네. 이게 대중들로 하여금 이런 자경단에 열광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죠. 거예요. 네, 네.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게. 예, 아마 무슨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공적 시스템에 뭘 맡겨놨을 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답답한지를.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 신림역 흉기난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자 누리꾼들 중심으로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알고 있는데 연이은 묻지마 사건을 계기로 이 사형제 부활 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두 차례의 흉기난동으로 한창 달궈지던 이 사형 집행 부활 주장이요. 지난 17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범행 발생 이틀 만에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뒤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뉴스 댓글창 등에는 사형 집행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 사형 집행 부활시켜야 한다. 피해자와 유족의 원통함은 사형으로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 또 왜 사형 안 합니까?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못 참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하지만 말고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이 조선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려서 사형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형제 부활 가능성 어떻게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론은 이렇게 가열되고 있지만 네. 전문가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부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은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 최근 벌어진 사건의 피의자는 처벌을 각오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형벌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려는 목적이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사형될 수도 있으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막가파식 범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다만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의 수위에 대해서 논의해볼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한 세 번째 위헌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추이를 지켜보면 위헌 판단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형제도가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현행법제 하에서는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이 가장 높은 형벌이 되는 셈인데요.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얘기 있잖아요. 흉악 범죄자의 인권까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냐. 인권이라는 거는 인간한테 해당되는 거지. 네. 이들은 이미 괴물이고 짐승인데 괴물하고 짐승의 인권을 얘기할 거냐라는 얘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네네. 아이고 참 생각할 게 많아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음식점과 모바일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이 소비자에게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른바 팁 문화의 도입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이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티도 감사 팁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팁 문화에 대한 그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근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에 이제 불을 지피게 된 거죠. 그렇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에 올라온 글이 또 이런 논란의 불씨를 지핀 원인이 됐는데요.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팁을 요구받은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주문을 받은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 라고 하면서 태블릿 PC를 보여줬고 화면에는 결제 가격의 5%, 7%, 또 10% 등을 팁으로 줄 수 있게 하는 선택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은 법적 최저시급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왜 팁 문화를 도입하냐? 팁이 배달비처럼 고착화될까 봐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외식비가 폭등했는데 팁까지 내야 되면 소비자 부담이 너무 가중될 것 같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네. 뭘 먹으면 한 20% 팁 내잖아요. 맞아요, 네. 팁 계산하느라고 좀 사실 부담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건가? 우리 음식 먹고 네. 팁을 요구받았을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현행법상 팁을 요구할 때 강제적으로 요구를 한다라고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속여서 받는 것이라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요.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고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음식점 팁 요구 행위가 이런 강제성이나 의무성 이런 것들을 띠지 않고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팁을 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대가 없는 증여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지 않거든요. 다만 짚어봐야 될 것은 미국과 같은 이 서비스 업종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이 서비스 업종은 팁을 받는 경우에는 연방 최저시급이 2.13달러, 하나로 2,700원으로 높지 않습니다. 팁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9,000원 초반대에서 머무르거든요. 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최저시급이 10,000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팁 문화를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팁이 음식 가격에 정율제로 정해져 버리면 네. 이게 추가 요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팁이라는 건 내가 받은 서비스에 만족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내고 아우 싶을 때. 고마워요 그렇죠. 하고 주는 네. 거지 그걸 정해버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 건강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중시하는 방법으로 바로 등산을 취미로 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등산은 이 중장년층의 취미이자 전유물처럼 여겨졌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젊은 층, 이른바 MZ세대들 사이에서 등산 열풍이 뜨겁다고 합니다. 네, 재용 아나운서는 뭐 매주 산에 가시잖아요. 실제로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났나요? 많아요. 많이 젊은 층 늘어났어요? 진짜 많아요. 어. 근데 희한한 건 네. 이분들은 술도 안 마셔. 그러니까 왜 네. 등산하고 내려와서 밑에서 한 잔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젊은 층들은 그런 거 없더라고. 정말 내 몸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러 간다는 말씀이신데 회사 상사의 권유로 억지로 오르던 산을 MZ세대들은 이제는 자발적으로 오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음주를 한다거나 네.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네,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산을 오르는 M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서울 인왕산을 찾아보니 등산복, 등산화, 지팡이 등 이 3종 세트를 한 중년의 등산객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등산객의 절반가량이 2030 세대였다고 합니다. SNS에서도 이 MZ세대의 등산 열풍 뜨거운데요. 실제로 MZ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 살펴봤더니 등산과 인스타그램의 합성어 등산스타그램을 검색을 하면 약 160만
50만 건 이상의 게시물이 나와가지고 이 등산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 현상이에요. 운동도 하고 그렇죠.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재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다는 이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0대의 50%, 그러니까 절반이고요. 네. 60대의 60%, 70대의 70% 이렇게 겪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환, 또 남자만 걸리는 질환, 전립선 관련 질환인 것 같은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인데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참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밤에 자꾸 깨서 네.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고 이런 분들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중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인 이 질환. 사실 걱정이 많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밤에 한 4-5번 깨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가서 나오지는 못하고요.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화장실 가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소변 줄기는 점점 가늘어지고 불편한 잔뇨감에 이어 찌릿한 통증까지 유발하는 전립선 비대증과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전립선 문제로 고민이 있다는 남성을 만나러 온 곳. 골프 연습장인데요. 자세 좋고 스윙 좋고 박력이 넘쳐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6세 박진훈 씨. 프로 못지 않은 수준급의 골프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한창 골프 삼매경에 빠진 이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 배를 부여잡고 급하게 달려간 곳은 화장실이었네요. 그런데 볼일을 본 후에도 왜인지 시원하지 않은 표정. 대체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지금 소변에 문제가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하네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위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더 심각하구나 그런 거를 좀 느껴갖고 이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 찾은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았는데요. 업무 중에도 참을 수 없는 유의에 수시로 화장실을 간다는데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를 가장 괴롭히는 건 바로 야간뇨. 초기에는 수면 중에 이제 한 번 정도 하다가 몇 달이 지나니까 4번, 5번까지도 화장실을 가는 그런 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소변이 마려워 자다 깨기를 반복. 여행을 즐기며 스킨스쿠버, 낚시, 등산 등 다양한 운동을 섭렵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왔지만 피할 수 없었던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병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벌써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왔기에 전립선 비대증은 그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속에는 이제 평생 약을 좀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이제 마음이 찹찹하고 이제 이거 이제 건강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은 배뇨와 생식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중년 이후 남자분들이 연세를 드시고 점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점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전립선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요도나 방광을 압박을 해서 소변이 약해지는 현상,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거나 참기 어렵거나 이런 증상들, 밤에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호두알 정도의 크기인 전립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비대해져 80대에 이르면 귤이나 야구공만큼 커진다고 합니다. 배뇨 증상의 악화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요로 간염이라든지 혈뇨, 요폐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장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 50대의 50%, 60대는 60%, 70대는 70%가 앓는다는 전립선 비대증은 치료를 받아도 재발할 수 있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기에 생활 속의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데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이분.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5년 닭띠 해방둥이 78입니다. 78세 홍성태 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1시간 이상은 꼭 밖에 나와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한다는데요. 보편적으로 다 매일 기본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검도부터 야구까지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 홍성태 씨. 하지만 그런 그 역시 전립선 비대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절박뇨는 제가 소변을 참지 못해서 때로는 오줌을 저리는 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60대에 찾아온 전립선 비대증,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마려워 실수를 한 적도 수차례였다는데요. 하지만 10년째 꾸준한 관리로 일상을 회복했다는 홍성태 씨. 현재 그의 전립선 상태는 어떨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변 검사부터 전립선 초음파까지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생기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결석이 잘 생겨요. 특별하게 결석 의심되는 건 없거든요. 예. 크기가 41g 정도 됩니다. 전립선 크기는 아주 심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연령을 감안을 해보면 크기가 아주 많이 크신 편은 아닙니다. 소변 보시는 거는 그런대로 배뇨는 되고 계세요. 아무튼 전립선 비대증은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나빠지는 병이고,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연 홍성태 씨는 어떻게 전립선 건강을 챙기고 있는지 그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이건 찜질팩 아닌가요? 전립선에 좋다고 해서 찜질팩에다가 뜨뜻한 물을 넣고 있습니다. 하루 꼭 한 번 찜질팩에 따뜻한 물을 채워 10분간 온찜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온찜질이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이고 시원해서 좋다. 따끈따끈한 게. 회원부 온찜질은 회원부 근육을 풀어주고 혈류 개선 효과를 통해 전립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5분 정도 온찜질이나 반신욕, 좌욕을 해주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홍성태 씨의 두 번째 전립선 건강 팁은 바로 스쿼트인데요. 전립선이 아주 좋다고 해서 매일 한 30-40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주변으로 혈류가 증가해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에 아주 좋은 운동이 있어요.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동법을 알려주신다더니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케겔 운동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괄약근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케겔 운동은 요실금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아 주목받고 있는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홍삼에서 추출된 홍삼 오일입니다. 실제로 한 대학 연구팀이 홍삼 오일의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를 확인.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홍삼오일 처리 시 전립선 세포의 성장과 삼혈인자의 조절, 전립선 크기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전립선 크기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인체로부터 전립선 비대 세포를 추출해 홍삼 오일을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홍삼 오일의 투여량이 높을수록 전립선 비대 세포의 증식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쥐에게 홍삼 오일을 섭취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대조군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전립선 무게가 약 50% 증가하였지만 홍삼오일 섭취군은 대조군에 비해 약 20% 감소하였습니다.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에서 높게 나타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을 측정한 결과 전립선 비대를 유발한 대조군은 정상군보다 약 64% 높았지만 홍삼오일 섭취군은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전립선 비대증. 이제는 숨기지 말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최근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준비한 주제부터 갈까요? 네, 여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상 입추가 지났는데도 이 여름 온도가 30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기업들도 이 고객들이 좀 쉴 수 있고 무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이 도심 속에서 알뜰하게 즐기는 나만의 피서지입니다. 네, 먼 곳까지 떠나거나 혹은 뭐 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피서지를 기업들이 마련하고 있군요. 여름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이렇다 할 피서지에 다녀오지 못한 분들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 휴양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국내 복합 쇼핑몰 S브랜드에서 여름맞이 2세 컨텐츠를 마련했는데, 자, S브랜드는요, 여름 여행을 컨셉트로요, 온 가족이 더위를 식히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몄습니다. 세계 여행을 떠난 듯한 설렘이 느껴지는 팝업 스토어부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자이언트 볼풀. 이거 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엄청 놀았어요, 거기서. 그리고 인기 애니메이션 전시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뭐 실내에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쾌적한 공간에서 쇼핑, 네. 그죠? 아이 쇼핑이라도. 아이 쇼핑. 네, 그런 좋죠. 맛도 있죠. 네. 특히나 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 단위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콘텐츠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남에는 S브랜드에서는요. 해외여행 도장 깨기 여러분도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환전소 테마 부스를 시작으로 해서 베트남 신짜오, 그리고 태국 사리까, 괌, 일본 등 세계 각지의 마켓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국적인 감성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괌의 과일 가게를 모티브로 한 굿즈 가게에서는요, 망고와 파인애플, 코코넛 등 싱싱한 과일 모양의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콘셉트의 복권 가게에서는 당첨 확률 100%인 이벤트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밖에도 해외여행 게임존 같은 다양한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고요. 프로그램과 운영 날짜는 점포마다 좀 상이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라는 테마에 맞게 아주 다양하게 꾸며놨군요. 네. 저래서 사람들이 저희 그렇게 가는구나. 그럼요. 북적북적 가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네, 다음 기업 사례는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이 330제곱미터 약 100평 정도의 휴게 공간을 재단장한 이 대형 할인점 이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사는요, 7개월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기존 매장을 리뉴얼했습니다. 이번 신설 매장은 이사의 이 최대 규모 점포로 면적만 26,446제곱미터, 약 8,000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또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점한 몰타입 모델로 기존 대형 할인점에서 볼 수 없었던 문화 휴게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모든 공간을 먹고 즐기고 휴식까지 누릴 수 있는 독립 임대 매장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대형 할인 매장들도 저렇게 변화가 있군요. 그러니까 전에는 장보기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즐길 거리에 치중하는군요. 네, 아니 이게 800평이라고 해도 놀라운데 800평이 아닙니다. 8,000평. 와, 대단한 규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 신설 매장에는 어떤 볼거리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볼거리들이 거의 총망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98개의 이 독립 매장에는 뭐 식음, 엔터테인먼트, 리빙, 라이브 스타일 매장들이 입점했는데요. 그중에 34곳은 일산 지역 내 최초
최초로 들어서는 매장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또 영유아 동반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이 브런치 카페나 전문 식당가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소개해 주실 때가 있습니까? 자, 마지막은요, 국내 철강 기업 H사의 사례입니다. H사는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에 철제 예술품을 설치하는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가 열리는 장소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로 선정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가들과 협업해서 철제 예술품을 제작하고 또 H사의 사업장 인근 장소에 설치 및 기부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아름다운 선물, 꽃바람, 포옹 등 3점과 그리고 시민이 참여한 작품 기지개를 켜는 고양이 1점이 최종 선정돼서 송도 센트럴파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 프로젝트가 기억이 나는데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개최했을 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H사는요, 2018년에도 충남 당진에 있는 한 수목원에 철의 숲을 디자인하라 이런 주제로 이 철제 예술품 4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해서 사업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2019년에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예술품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앞으로도 H사는요, 이 시민들의 공간에 문화의 가치를 더딥히는 사회 공헌 활동에 지역 사회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만 이제 시야를 넓히면 큰돈 들이지 않고 또 여름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주변에 많으니까요.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자동차 관련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 관련 자동차 관련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갈까요? 네, 오늘은요, 이 법이 무섭지 않은 도로 위의 무법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은요, 한여름밤의 심야 괴담입니다. 아, 무섭다. 이 늦은 시간 이 도로에서 주행하던 운전자가요, 이 소름 돋는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귀신이라도 본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 궁금해. 네, 밤 12시가 다 될 무렵입니다. 네.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인데요. 근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봅니다. 사람이. 이 도로 한가운데 한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건데요. 오 마이 갓. 이 혹시라도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되던 그 순간에 여성이 손을 슬쩍 듭니다. 곧 나오는데 저렇게 손을 들면서 이리 와보라면서 성질까지 하고 또 성질까지 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술을 먹고 누워 있는 것을 보였다는 운전자는요, 이 경적을 울리고 급하게 자리를 좀 피해 나갔다. 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던 이 아찔한 여름의 순간이었습니다. 공포 영화보다 더한 거잖아요. 제가 저 장면 봤다면 너무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요가하고 있었어요. 다리를 벌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 이게 아마 누워있던 여인도 무슨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이거 운전자 사고 났으면 이 운전자 운명은 이게 어떻게 되는 그래 거예요? 말이에요. 이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운전자가 속도를 안 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이때 속도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놀랬고 더군다나 이 시간에 만약에 빨리 달렸다 전혀 보지 못하고 정말 깜짝 놀랄 일 피해자나 또 운전자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면 어우 좀 아찔해요. 맞습니다. 이 해당 도로는요, 제한 속도가 50km였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여기가 약간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어서 밤에는 뭐 70km 이상 달리는 차들도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평소에 그래도 안전 운전을 하던 이 운전자가 한 40km 정도 수준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서 사람을 보고도 멈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요, 만약 내가 이 전방 주시를 못했거나 과속으로 지나쳤다면 내가 정말 범죄자가 돼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자는 너무 놀란 마음에 112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아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는데요.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아마 신고를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멈추지 못했다면,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전자는? 실제로 저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운전자는 억울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운전자 과실을 한 60%는 인정해요. 아이고. 보행자 과실은 40%.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느냐.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야에 비가 아주 그냥 많이 내리고 있는 심야에 그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있었는데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누워 있었어요. 술에 만취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사망했거든요. 이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20% 인정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원칙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좀 이게 과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이걸 볼 수 있었겠어요. 여긴 가능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전방주시 의무를 잘 하시고 만에 하나 이런 부득이하게 사고를 냈다. 그러면 너무 당황하지 반드시 내려서 일단 피해자를 빨리 구조하셔야 됩니다. 구조하지 않고 그냥 뭐가 물컹한 느낌인데 그냥 가면 뺑소니가 돼요. 더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상한 느낌이 있다 내려서 확인하시고 구조 조치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도 뭐 운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거란 생각을 잘 안 하고 생각해요. 사실 뭐 옷차림이 뭐 검정 옷이든 흰 옷이든 그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책임을 운전자가 100% 무죄를 받기가 어렵다니까 참 이 부분 굉장히 아찔한 사고로 느껴져요.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럼요. 많이 도로에- 더웠나 봐요. 도로에 대자로 넣어서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 자, 다음 영상 보시죠. 네. 다음을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이 합의도 외상이 되나요?입니다. 세상에요. 우리가 값을 나중에 치르는 걸 외상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사고가 난 뒤에 이 합의도 외상으로 했다가 크게 후회를 했던 운전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갑자기 저렇게 뭐야? 차가 들었어. 180도 왜 저랬지? 회전하면서 그대로 운전자가 차를 빨리 받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좌회전했다. 예, 좌회전하면서 자신의 속도를 이기지 못한 건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의 차 앞부분이 훼손이 좀 됐고요. 이 운전자의 목뼈가 삐어서 전치 2주 진단의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게 보니까 사거리인데 저 사거리가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하면 문제될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운전자가 좀 빠르게 간 게 아닌가. 그래서 확 돈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또 상대 운전자는 신호 대기하고 있다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돌돌이 쳐버렸잖아요. 날벼락이죠. 사고 처리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네. 이 상대방에게 이 운전자 보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 상대방이 합의금 40만 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사정을 좀 얘기해서 합의금을 그러면 그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사고를 낸 차주가 뭐 돈도 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 보니까 이 운전자는 좀 괘씸하고 억울한 마음이 좀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리꾼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구두로 했나 보다. 뭐 내가 합의금 40만 원 줄 테니까 그러니까 외상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외상 합의다. 네. 근데 일단 이런 합의가 끝나자마자 가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40만 원에 합의를 했는데 이걸 바꾸기도 쉽지 않고요. 이걸 하려면은 결국에 안 준다고 하면 민사소송해야 되는데 40만 원 때문에 비용 들여서 소송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합의 없이 일종의 화해계약으로 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계약 자체를 채무불이행으로 봐서 파기를 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소송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상합의는 절대 해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무상으로요. 정말 이 외상합의 이거 지키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주는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상합의 절대 하지 마시고 합의금 들어와야지 합의서나 처벌 불어서 써주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분은 저기서 사정을 하니까 그냥 편의를 봐준 건데요. 법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이거 경찰 불렀어야 되네. 그죠? 네. 자,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우산으로 풀스윙입니다. 우산으로. 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던 운전자가 우산으로 풀스윙을 날렸다고 운전자에게 한 남성이 풀스윙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와는 일명식도 없는 남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예, 지난달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 멀리 남성이 한 명이 걸어오는데요. 이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줍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비키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남성인데요.
남성이 혼질 것 점점 같은데. 다가오더니 우산을 펼쳐서 써야지. 이렇게, 쫓아오면서 후진하는 차량을 왜 쫓아옵니다. 저래? 저런 식으로. 취한 거야 뭐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냅다 야구 방망이처럼 이렇게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이 후진하는 차량을 계속 쫓아오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당황해서 저렇게 쫓아옵니다. 당황해서 이 서둘러 피한 운전자는 다행히 남성을 따돌리고 집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집 주차장에 도착해서 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뭐지? 이 우산 주차장에- 여러 개를 막 던졌나? 네, 아니 주차장에 마주친 이 지인이요, 왜 차에 우산을 꽂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꽂혔구나. 합니다. 네, 아까 던졌던 우산이 이 차 그릴 앞에 그대로 꽂혀 있었던 겁니다. 아니 가지러 오던 거였나 그러면? 그래서 가지려고 네. 했는데 후진하니까 우산 내놔 이랬던 건가? 아니 이게 무슨 영화 부산행 좀비 영화 같은 이렇게 막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산이 꽂혀 있었던 건데 운전자는 그 장면에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요즘에 워낙에 흉흉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런 일 겪으면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도 처음에 이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술을 먹었거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뭐 경적도 안 울리고 멈춰서 있었던 건데 이 남자가 쫓아오면서 이 풀스윙을 날리니까 순간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차가 좀 손상됐을까 걱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괜한 사고로 이어질까 봐 참고 자리를 피했던 건데요. 나중에 이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이 차에 흠집이나 부서진 곳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따로 신고는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운전자분이 대처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게 화난다고 내리면 내려서, 그때부터 일이 또 커지거든요. 이거 잘하신 거 맞죠? 저도 비슷한 상황 겪은 적이 있었는데 휴객이 막 창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내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내리고 계속 촬영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더라고요. 자, 근데 너무 만약에 화가 났다. 이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가 나서 나도 내려서 저 사람이 근데 나를 먼저 때렸다. 나도 저 사람을 때렸다. 이게 정당방위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쌍방 될 것 같아. 미국은 정당방위 되거든요. 미국은 강도가 들어와서 뭐 심지어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도로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 이런 게 정당방위 넓게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굉장히 협소합니다. 심지어는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 강도를 이제 빨래방망이로 내려쳤는데 강도가 내사로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됐어요.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정당방위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위협해서 나를 죽일 정도일 때 내가 이제 상대방의 팔을 제압하는 정도, 이 정도만 되는 거지. 그 이후에 폭행을 하면 그거는 이제 쌍방 폭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법이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어찌됐건 상대방의 시비를 걸면은 절대로 대응하지 마시고 어떤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지 절대로 같이 그냥 이렇게 폭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가해자 편 아니죠? 피해자 편이 맞죠? 이건 정말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피해자 편 맞는 거죠.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30년 동안 이제 남편한테 맞고 산 아내가 있었잖아요. 남편이 때리려고 해서 아내가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 그것도 쌍방폭행으로 이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대처하지 마시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자동차 관련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이혼 후 전 남편과 주 1, 2회 만났다면 사실혼일까요? 입니다. 아니,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을 주 1, 2회 만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꽁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전 부인 역할은 제가 하고 전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새 애인 역할은 장희인 씨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사람 인연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지지고 볶던 끝에 이혼을 했지만 칼로 물 베듯이 인연이 잘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이혼하고 나서도 매주 저희 집을 찾았고 저도 매주 그를 받아줬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리 차쿠. 아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또 왔어? 우리 이혼했다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맞다. 우리 이혼했지? 아유, 내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야. 아유, 여기 또 왔네. 아유, 뭐 어떻게 해. 어차피 밤도 늦고 그랬으니까 자고 내일 갈게. 그저 내 칫솔 있잖아, 그지? 찬장에 있어.
아니 거기 말고 당신 면도기 있는데 거기. 내가 변기 뚜껑 열고 서면 보라고 몇 번 얘기해. 정말 속 터져. 이게 이혼을 한 거야 만 거야 도대체가. 그렇게 이혼인 듯 이혼 아니 이혼 같은 우리 애매모호한 사이로 지내던 저희에게 한 가지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 남편 아니 전 남편에게 애인이 생겨버린 겁니다. 띠디디디. 자기야, 우리 집이야. 들어와. 나 자기 집 처음 와보네. 아니, 이제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 건가? 어떡해. 당신 누구야? 누구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당신 누구세요? 뭐? 그 설마 그 성격 아주 지독하다는 그 전 부인? 자기 이혼했다면서 근데 그거 거짓말이었어. 아이, 무슨 소리야.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이혼을 했지. 저 말이야, 응? 저 여자 사실 좀 이상한 여자야. 내가 잘 얘기해서 내보낼게. 잠깐만 여기 있어. 야, 너 아직 왜 여기 살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연애하는 거 안 보여? 뭐 연애? 너 지난주까지도 나랑 애들 보고 싶다고 찾아왔잖아. 아니, 그때는 우리 예인이를 사귀기 전이고 지금은 생각이 완전 바뀌었으니까 빨리 살림 빼서 나가라고. 여기는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그래 알겠어. 네 집이니까 나가야지 라고 할 줄 알았지? 내가 왜 억울하고 분해서 이대로 못 나가. 아니 안 나가. 이혼하고 혼자 된 전 남편이 불쌍해서 매주 받아주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새 애인이 생기자마자 저랑 아이들을 홀라당 쫓아내는 전 남편. 저희는 이대로 빈손으로 쫓겨나야 할까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막 아쉬울 땐 찾아와서 맨날 자고 가더니 갑자기 나가라고 하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5년간 이 전 남편과 이혼한 듯 안 한 듯 애매한 관계를 유지한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아내 A 씨는요, 5년 전 법적으로 남편 B 씨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 바로 이 경제적 독립은 쉽지 않아서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아이들을 좀 키우고 살았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요, 매주 한 1에서 2회 정도씩 찾아와서요, A 씨와 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사실 부부 관계도 좀 가졌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전 남편의 이 집안 제사를 A 씨가 또 지내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이 며느리로 부르면서 부부 관계도 사실은 유지가 좀 됐다고 합니다. 무슨 관계야 이게? 이혼을 했어도 지금 뭐 부부 관계 해요, 뭐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 잘 지내, 제사 모셔 이러면 뭐 누가 봐도 우리가 그냥 원래 같이 사는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내 A 씨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전 남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이 새로운 여인인 이 애인이 생기자 우리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니까 자기가 소유한 집을 좀 비워달라고 A 씨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아이들과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A 씨는요, 이 현 상황에서 전 남편과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5년간 뭐 만나왔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언젠가 합치겠지. 혹은 이미 뭐 합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전 남편 멱살 잡고 따져봐도 모자랄 판인데 뭐 사실혼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된다니까 너무 진짜 답답하네요. 그럼 사실혼이 맞을 때랑 아닐 때 큰 차이가 큰가요? 이게?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요. 사실혼도 우리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부부 사이에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정조 의무 다 인정이 되고요. 관계가 해소됐을 때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해요. 심지어 관계 해소되고 난 이후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를 전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면 이 불륜에 대해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렇죠.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 사실혼도 이제 부부랑 마찬가지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가끔씩 이혼하면서도 같이 사는 부부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비밀로 하고 사는 경우가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모르게. 그래서 이제 둘만 이제 이혼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비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애매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사실혼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난 뭐 여장이라든지 남자 같은 경우도 몰랐다, 이혼한 줄 알았다 하기 때문에 유죄를 청구할 수 어렵기 때문에 이 사실혼인지 아닌지 관계 정리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말씀 듣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사실혼 여부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인정받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혼 후에도 5년간 전 남편을 매주 만난 여성,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OX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혼 관계일까?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셋. 저는 X. 네. 저도 안 된다. 저는 O. 아, 그래요? 그치? 아니 왜? 왜요? 아니 1년도 아니고 5년씩이나 그리고 매주 그렇게 만났었는데 주말 부부도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뭐 부부 관계도 했었다고 하니까 사실혼 관계죠. 법률혼까지는 아니도 사실혼 관계죠. 아니 이거는 지금 뭐 제사모셔 부부관계해 뭐 애들 다 돌봐 각종 역할과 기능 다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 합시다. 합시다 그래. 사실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완전히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된 데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잖아요. 네네.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했으면 좋겠지만 인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법은 냉정하더라고. 맞아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사실혼이 인정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이혼했기 때문에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아내 명의로도 집도 있었고 아내 명의로 이제 많이 있었는데 남편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아내 옆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밥도 얻어먹고. 그러다가 한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내가 이혼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값이 막 오르고 재산이 늘어났거든요. 네. 남편이 나중에 재산분할 달라고 사실혼이라고 이렇게 이제 반대로 뻔뻔하게 남편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이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혼에 같이 살 경우에는 각서를 받고 사세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우리는 사실혼이 아니다. 당신이 갈 데가 없어서 잠시 같이 사는 거지만 절대로 나중에 사실혼 요구하지 않는다. 재산분할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각서를 받고 사는 게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은 사실혼 보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고 자 허지원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사실혼입니까 아닙니까? 사실혼이라 해줘요.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 변호사님의 분석이 이런 경우에 틀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두 사람 사이에 특히 아이가 있었잖아요. 매주 한두 차례씩 집에 와서 면접 교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사실혼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고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한 몇 가지 증거들이나 구성 요건들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뭐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호칭이에요. 만약에 이게 연인이냐 부부냐 가장 큰 중요한 게 연인은 뭐라고 불러요? 자기야 그러잖아요. 결혼한 사이는 여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혼한 경우에 이제 애매하거든. 누구 엄마 누구 아빠는 이건 부부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정말 부부로 인정받으려면은 여보 당신 식사하세요. 이거 녹음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60대 한 그 재혼을 한 부부였는데 굉장히 이제 한 10년 정도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사실혼이었는데 남편이 나중에 사실혼 아니다. 재산분할 주기 싫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증거를 찾았냐면 저희가 이 부부가 그 실버타운에 입소를 했는데 거기에 부부라고 작성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부부라는 걸 입증하는 어떤 사진이라든지 호칭 녹음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들 오빠 이러는데 오빠라고 하지 마요. 오빠 그러지 말고 여보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용한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하객 알바를 쓰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예비 신랑에게는 어릴 적에 겪은 한 가지 아픔이 있는데요. 바로 3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 보육원에서 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부러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로 인성도 좋고 참 바르게 잘 컸어요. 번듯한 직업에 돈도 잘 벌고요.
저랑 만나면서도 보육원에서 컸다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럽지도 않다면서 자격지심 같은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런 점에 확신이 들어서 부모님을 끝까지 설득했고 결국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된 거고요. 근데 평소에는 고집이 없는 예비신랑이 딱 하나 결혼식 때 하객 알바를 쓰자고 고집을 부리네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객인 척 연기해주는 그 하객 알바 말이에요. 예비신랑한테 혹시 하객 수가 적을까봐 그러냐, 신랑 신부 하객들을 다 섞어서 앉게 하면 되지 않냐니까 그냥 이것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래요. 문제는 부모님이 아는 혼주석까지 알바하는 분들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신랑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새살림을 차리셔서 연락할 마음도 안 든대요. 전 알겠다고 했고 부모님한테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은 절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하객들은 그렇다 쳐도 혼주를 생판 나무로 부르면 어쩌자는 거냐면서 혼주석을 알바로 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예비신랑한테 전화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비신랑 마음도 이해되고 또 부모님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하객 알바를 쓰자는 예비신랑에게 저는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네, 하객 알바를 쓰자. 예비신랑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네, 뭐 예. 들어보니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긴 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우리가 고민 앞에 섰지만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럼요. 결혼 축하드리고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 남편감이 인예직이에요. 아주 인성 좋고 예의 바르고 직장 좋고 뭐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삶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던 그 신뢰 예비신랑 굉장히 훌륭해요. 인생에 박수 쳐드리고 싶고 또 그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 있는 우리 예비신부 정말 훌륭한 눈 가졌다. 좋은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또 시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주제, 인생의 문턱을 넘는 주제들이 있는데 이 부부가 지금 그 첫 번째 주제 앞에 선 것 같아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 사연은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 네. 어떤 의견이신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판넬을 준비해서 각자의 네. 의견을 적어봤거든요. 한번 동시에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생각인지? 자, 네. 가장 먼저 뭐 이재용 아나운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예비신랑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 겪었던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혼주 알바를 써도 된다. 근데 혼주 알바. 네. 근데 하객 말고, 네. 저는 기왕에 당당할 거면 그냥 하객 알바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혼주는 그냥 비워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뭐 이것 자체도 뭐 예비신랑의 의견 존중하는데 네. 그냥 혼주 난 아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수용, 네. 하객은 오케이, 그러나 혼주는 노.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랑은 좋아할 것 같지 않네요. 네. 아니, 저도 네네. 이 신랑이 고집이 있는 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고집 피워서 나는 알바 하객을 쓰고 싶다 그랬거든요. 숨기고 싶은 비밀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거.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저는 이재용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게 하고 싶어요. 근데 굳이 이런 게 이렇게 했어. 나중 되면 또 뭔가 사실이 밝혀지고 들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냥 직계 가족들끼리 작은 웨딩 하는 게 그게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것도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요. 네. 이제 신부 측에서는 본전 생각이 좀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것 좀 때문에 들어서 많이 결정에 좀 갈등이 있죠. 네. 이 하객을 어쨌든 부르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랑이 어쨌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속사정 모르는 하객분들도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비워놨다 그러면 또 이제 왜 비웠어? 막 이렇게 설명해야 물어봐야 되고 계속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결혼식만큼은 주인공이 어쨌든 신랑이니까 하고 싶은 신랑이 대로.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그걸 좀 용인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결혼식 때? 저희 때는 했어요. 네, 그럼요. 항상 감사히 여기고. 다 했죠, 그것도. 공감이 잘 되시는 예인 것 씨는요? 같아요. 네. 예인 씨는. 저는 혼자 너무 길게 써서 부끄러운데 저는 일단 그
비워두는 걸 신랑이 싫다고 했으니까 신랑 인생에 뭔가 존경할 만한 어른을 같이 찾아뵙고 혹시 뭐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신데 좀 앉아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면 어떨까. 뭐 보육원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스승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안 계시다면 그냥 신랑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네, 주인공인데. 네. 저는 이 말씀들 들으면서 참 따뜻한 답변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굉장히 좋은 답변이고 그중에 아마 신랑이 도움이 된 답변도 굉장히 좀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답변은 살짝 유사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솔루션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한번 보죠. 네. 자, 솔루션입니다. 남편의 치유 연극, 아내도 동참하라. 치유 연극? 네. 이건 어떤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저는 이 사연은 어쩌면 이 아내가 양보하거나 뭐 남편이 강조하기보다 이 아내의 부모님, 지금 사연자의 부모님께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민준 기자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군가는 어떤 상황이 설명해야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 공간이나 어떤 상황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1대1로 설명하는 건 괜찮지만 평생을 살아가면 계속 설명하며 살아야 됐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사위죠. 사위 같은 경우는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모를 설명해야 했고 내가 혼자인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 평생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지금 생애 첫 번째로 도래했고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노출해야 되는데 그 노출의 방식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나와 함께했던 그 하객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새롭게 출발하는 나를 재규정해주는 이 상황이 지금 결혼식이거든요. 이 결혼식에 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삶을 이 사위가 갖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좀 용인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겁니다.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사실 뭐 이 하객들이 그 부모님을 기억하시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쓱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연자의 이 신랑분도 사실 자신의 이야기가 막 올라오지 않게 피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네,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남편은 3살 때부터 부모랑 떨어져서 자랐지만 자격지심도 딱히 없고 뭐 어느 하나 뭐 꿀릴 데 없이 정말 바르게 잘 컸단 말이죠. 칭찬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이걸 뭔가 뒤에서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가십거리로 만드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제3자일 때와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일 때랑 구분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인간 휴먼 스토리 같은 거 보면 너무 감동적이라서 눈물이 철철 나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짧은 감동, 긴 뒷담. 이런 상황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부부가 혹은 뭐 이 가족이 별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가족에게 작은 문제라도 하나 생기면 그게 아마 그의 어린 시절에 이런 결핍 때문에 생겨날 것이라고 다 한 방향으로 다 깔때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이 삶을 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은 이 신랑에게는 극복의 삶이었고 정말 이겨내는 삶이었고 여기까지 혼자 생애를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이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람들의 뒷담은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쪽으로 가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 내담자는 이 예비 신랑은 알았던 거죠. 내가 여기에서 나의 휴먼 스토리를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잠깐 감동이겠지만 돌아선 다음에 사람들의 그 지속적인 평생의 시선과 그 뒷담과 그리고 내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숱한 상상들을 생애를 거치면서 경험을 했던 거거든요.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체득을 한 겁니다. 이 경험을 멈추고 싶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출발점에 서고 싶은 이 예비 신랑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만들어진 생애 인생 딱지와 거대한 그 뒤꿈치살과 같은 맞아요. 굳은 살로 생겨난 경험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겪지 않은 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 속에 이 사람의 첫 번째 요청, 인격 좋고 예의 바르고 직업까지 좋으면서 여기까지 잘 왔던 이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예비 장인 장모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 자식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이 좀 많은데 특히나 여기서 그냥 일반 하객들 말고 혼주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반대를 했다는 것도 또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객들은 알바 쓴다 하더라도 혼주는 안 된다 이렇게 화를 내신 것도 다른 건 다 내가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혼주도 우리 예비 신부의 어머니 아버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냥 너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내 사위 훌륭하고 대신에 이 사회 속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서보자. 너의 멋지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여줄 건 보여주고 맞아요. 굳이 거짓말하지 말고 살자. 맞아. 이런 이제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이 어떤 것이고 부모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일종의 회복적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정의를 구현할 때는 이 사람에게 가장 치유적인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치유적인 상황에 누가 치유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미 예비 신랑의 아내인 우리 사연자는 그 치유 현장에 동참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고 또 일부 고민되는 부분도 있지만 남편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경우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비 신랑, 이 사위에게 누가 부모인가? 저는 지금 이 사위는 첫 번째 부모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가 누구냐면 장인하고 장모입니다. 이 두 분이 첫 번째 부모이자 사실 내 생애 나의 탯줄 부모가 아니라 나의 인격적 부모이죠. 생애 부모로 두 번째 부모를 만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모님께서 저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어른의 눈 감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위가 처음으로 이 배우자애도 아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 저의 두 번째 부모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함을 그리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삶의 첫 번째 지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실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사위도 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찾아가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어른이 되어주시고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납득하려기보다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가족이 이 남자에게 사회적 방패막이 되어주시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이 의리 있는 남자가 이 장인, 장모 그리고 내 아내에 대해서 인생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도 그나마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그 양가 부모님이 저희 하라는 대로 정말 하셨거든요. 너네 그렇죠.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게 어. 지금도 생각해보면 엄청 감사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신랑분도 아마 이 친부 측과 가족들에게 만약에 용인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 평생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느 쪽이든 양가 부모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뭔가 예비 신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거대한 인생 행사에 내 편이 누군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지금 예비 아내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남편 옆에 예비 신랑 옆에 분명하게 좀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께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입장을 바꿔 놓았을 때 내 남편과 함께 내가 함께 평생 설명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또 나거든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부모님께 내 남편, 내가 함께할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가짜 하객,
이게 각자 혼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 치유이자 우리 가족이 함께 이 사람을 돌봐주는 방패막이가 되는 행위이다. 이건 말 그대로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아마 남편은 내 아내가 나에게 주었던 생애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아름다운 이 연극을 함께 하면서 인생의 더 큰 생애 연극에 같이 오랫동안 가자고 그 손을 꼭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약속 받아내야겠네요. 이번 결혼식은 당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했어.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해줄게. 뭐 이런 거. 그 각서 받아내는 것도 이거 이인철 아니, 변호사님 말로는 각서 받아야 돼요. 저는 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네. 그냥 공속으로 비워 놓으시고 그다음에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께 인사 있잖아요. 네. 그럼 먼저 신부 측에 인사드리잖아요. 그다음에 신랑 측 인사하겠습니다 할 때 신부 측 부모님이 이렇게 딱 옮기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래서 괜찮네요.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앉으시는 거예요. 오. 그럼 사회자가 우리 신랑은 이렇다.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진정한 부모님이 생기셨다. 그래서 그 부모님께 인사하는 귀한 자리다. 그 결혼식에 그 주례를 보시는 게 어때요? 그거 괜찮을 것 아니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 감동적인 결혼식이 네네.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신랑이 그동안 이렇게 눌려왔던 이런 감정들도 좀 풀리지 않을까. 눈물 그런 빠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한번 탁 일어나서 옮기시고 네. 딱 앉아서 인사 인사도 받으시고 받고. 네. 나는 이 아이들의 부모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용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주에 완연한 가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는 또 날이 굉장히 덥다고 하니까요. 폭염이 무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